2010년 3월 29일 일본 중서구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의 한 댐 근처에서는요, 도로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부 중 한 명이 이상한 물건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도로 경사면 낭떠러지 아래에 작은 여행용 가방이 하나 걸려 있었던 거예요. 흙이 좀 묻어있긴 했지만 멀쩡해 보였던 여행용 가방. 이 인부가요, 좀 뭔가 이상해서 그 가방 가까이 갔는데, 아니, 이 가방 가까이 가면 갈수록 와, 진짜 이 썩은 내가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인부가 가까이 가다가 실제로 토했대요. 냄새가 너무 역해가지고. 그 가방 안에서는요, 발가 벗겨진 한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신이 부패되는 그 냄새가요, 진짜 생선 썩는 냄새의 몇 배라고 하잖아요. 진짜 역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가방 안에 있었던 시신의 상태는요, 매우 처참했습니다. 왜냐, 이 시신이 몸통만 있고요, 머리가 없어. 이 시신이 발견됨과 동시에 일본 경찰 인력이 모두 총동원이 됐습니다. 무려 약 90여 명 정도가 동원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이 사라진 채 몸통만 발견된 이 시신의 신원 파악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찰은요, 제일 먼저 실종자 명단 약 100명과 대조해가지고 신원 파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맞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장 시급한 건 사라진 머리 부분을 찾아서 피해자가 누군지 신원을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이에 일본 경찰 측은요, 사체가 발견된 장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머리가 안 보여. 이 시신의 사망 시기도 사망 원인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 시신이 지문도 온전하지 못할 만큼 훼손이 심했던 거예요. 혈액형 하나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검으로 알아낸 건 가방 속 여성의 키와 나이 정도? 가방 속에 있었던 여성의 키는요, 대략 155cm에 나이는 한 30살 정도로 돼 보이는 젊은 여성. 피해자가 누군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건 미제 사건으로 남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시신이 발견되고 이틀 정도가 지난 4월 1일경 일본 경찰 측은요,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 용의자의 이름은요, 나이 62살의 이누마 세이치라는 남성. 그리고 다시 이틀 뒤에 이 피해자의 신원 또한 밝혀졌어요. 잔혹하게 살해된 채로 가방 안에 들어있었던 피해자는요, 당시 우리나라 한국 제주도 출신의 33살 여성이었습니다. 머리가 없이 일본에서 발견된 피해 여성이 우리나라 한국 여성이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누구길래 낯선 땅 일본에서 이렇게 잔혹하게 발견돼야 했던 걸까요? 자기가 죽였다면서 자백을 했다는 62살의 이누마 세이치라는 남성. 이 남자는요, 변변한 직업도 없이 2번 이혼하고요, 오랫동안 혼자 살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는 어떻게 한국인 여성을 만났고 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걸까? 이누마 세이치의 말에 의하면요, 작년 봄쯤에 유흥가 이제 여성을 소개해주는 여성 소개 광고를 보고 알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속칭 출장 성매매 업체. 이 업체 이제 잡지를 보고 여성을 골라가지고 뭐 주소를 얘기하면서 어느 집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날 이누마 세이치를 찾아왔던 여자는 하루코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뭐 할 거 하다가 이누마 세이치가 하루코가 자신을 속여가지고 돈을 더 요구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뭐 하룻밤에 예를 들어서 2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한테 30만원으로 뻥을 쳤다 걸렸다.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목 졸라 죽였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후에 이 하루코의 시신을 절단하고 이 몸통만 가방에 넣는 끔찍한 방법으로 시신을 유기한 이누마 세이치. 이 악마는요,
그때 한인 성매매 업체를 통해서 하루코를 부른 거였기 때문에 하루코가 한국인이다 라는 것밖에는 몰라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건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일, 최근에 일어난 일도 아니었어요. 하루코를 살해하고요, 가방 속에 넣어서 시신을 버린 게 작년 10월에 벌어졌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되기 전 작년 10월. 작년 10월에 시신을 유기해서 버렸는데 다음 년 3월 말에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반년이 지난 거예요. 이누마 세이치가 살던 동네는요, 하루코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마의 집에서 여성용 손거울 하나랑 하루코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기사가 실린 신문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살해 후에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신문 기사를 보고 자수를 결심했다는 이누마 세이치. 범인은 잡았음에도 이 악마 자체가 성매매로 여성을 불러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던 거였기 때문에 자기도 한국 여성이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피해자의 한국 이름은 뭔지, 어디서 사는 여자였는지, 범인을 잡았음에도 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피해자는 누군지 여전히 몰라. 이누마 세이치는요, 분명히 성매매 광고지 속에 하루코를 보고 연락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한국인 성매매 광고에 실린 업체에 모두 전화를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잡지에 실려 있었던 한국인 성매매 업체는요, 총 4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는 막 이런 업체를 당당하게 광고 잡지를 만들어가지고 언제든 불러주세요, 확실한 서비스 뭐 요딴 식으로 당당하게 거나봐요. 패션 잡지처럼. 준비하면서 놀랬습니다. 이런 게 또 있구나 이러면서. 이 이누마 세이치는요, 이미 한국인 성매매 업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이용하는 단골이었다. 그 중에요, 한 성매매 업체 업주는요, 작년 10월경에 자기 가게로 이상한 전화가 하나 걸려왔었다는 거예요. 그 전화는요, 저기 제가 친구를 좀 찾고 있어서요, 오사카에서 정희정이라고 30대 초중반의 친구인데 그쪽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후에 연락이 끊겨가지고 혹시나 해서 연락드려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업주는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가지고 몰라요 하고 그냥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10월경에 이 악마가 이제 하루코를 죽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희정이라는 여자가 사라진 시점도 비슷한 시점이야. 나이도 둘 다 비슷해. 오사카에서 이시카와현 가나자와라는 곳까지의 거리는요, 기차로 약 4시간 정도입니다. 만약에 가방 속에 있었던 피해자가 정희정 씨라면 사건의 그날 전화 한 통화로 이루어지는 출장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 4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했다? 하기에는 좀 먼 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장 성매매 하려고 오사카에서 가나자와까지 4시간이나 걸려서 갔나? 그거 하나 때문에? 당시 실종됐다는 이 정희정 씨는요, 시신 부검에서 밝혀진 것처럼 작은 체구의 32살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희정 씨가 하루코였던 걸까요? 그걸 알려면 한국 성매매 업체에 정희정 씨를 찾아달라고 연락했던 그 친구를 수소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친구를 찾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사라진 머리가 나오는 것 뿐입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일주일 정도 지난 4월 7일경, 머리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건 바로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이제 외국인 등록증이 떡하니 발견이 된 거예요. 일본에서 3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만들어야 된다는 외국인 등록증. 이 외국인 등록증 안에 이름은요, 정희정, 나이는 33살, 오사카에서 없어졌다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등록증만으로는요, 이 여성이 오사카에서 누구와 어디서 살았는지 이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하루코라고 불렸던 정씨 여성의 통화 목록에서는요, 이미 폐업한 지 오래된 성매매 업체의 번호가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던 한국인의 여성이요, 무슨 연유인지 갑자기 일본으로 건너가서 성매매 여성이 됐고, 어느 날 사라져서 타국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실종 신고도 정씨 여성을 찾는 사람 또한 없었어요. 이 정씨 여성이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에서 성매매 일을 한 건요, 시신이 발견되기 약 7개월 전인 2009년 6월까지의 일이었습니다. 6월까지만 가나자와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 후에 오사카로 넘어갔었던 그녀가 왜 4개월 후인 10월경 다시 가나자와로 돌아왔던 걸까? 정 씨의 외국인 등록증을 보게 되면요, 하루코 정 씨는 2006년 일본인과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 비자를 받아서 일본으로 온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초 입국한 도시는요, 나가로라는 지역. 하지만 이 지역에 정 씨의 실종 신고 내역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실종이 돼가지고 들어오지 않음에도 이 일본인인 이 남편은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왜? 아내가 없어졌는데 왜? 아니, 알고 보니까 정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직전 3월 말에 정 씨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3월 초쯤에 이 남편이 정 씨랑 이혼하겠다고 이혼 서류를 법원에다가 접수를 떡하니 시켜놨네. 이혼에 동의한다는 정 씨의 서명까지 있었어요. 3월 말에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3월 초에 이혼 서류가 접수가 된 거예요. 동의 서명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범인인 이누마 세이치는 2009년 10월경에 이제 이 정희정 씨를 이제 죽이고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신은 반년이 더 지난 2010년 3월 말에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은 2010년 3월 초에 아내랑 이혼하겠다고 정 씨도 승낙했다라는 사인까지 받아가지고 제출해놨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정 씨는요, 2009년 10월경에 이미 죽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이혼 서류에다가 사인을 합니까? 신도 못해 그거는. 경찰들이 추적을 한 결과 이 정 씨와 남편 불법 위장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위장 결혼의 대가로 돈을 받아 챙겼던 일본인 남편.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실종 신고를 때려버리면 둘이 위장 결혼했다는 게 밝혀져 버리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정 씨의 지인분들도 쉽사리 신고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남편도 신고를 못하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 씨의 지인들이 불법 체류자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인들이 직접 경찰서에 신고는 못하고, 이 지인들이 정 씨가 연락도 안 되고 뭐 좀 이상하니까 법적으로 그래도 당신이 남편이니까 당신이 가서 신고 좀 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 부탁을 뒤로 하고요, 대신 이혼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했었던 거예요, 이 남편이. 위장 결혼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정이 없는 거지. 내가 굳이 왜 이 사람 실종 신고를 해줘? 괜히 실종 신고했다가 뭐 위장 결혼한 거 들통나면 나 무슨 손해보라고, 싫어! 이러고 이혼 서류를 이제 낸 건데, 정 씨가 한인 유흥업소 생활을 시작한 건 위장 결혼 전으로 올라갑니다. 2005년경에 한국 국내 업체를 통해서 일본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 역시도 불법이었습니다. 정 씨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요, 한국의 빚 때문이었어요. 여튼 이렇게 일본으로 넘어와서 업주한테 선불금을 받아가지고 빚을 청산을 했고, 말 그대로 선불금이니까 이제 그 선불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선불금까지 다 갚을 때쯤 정 씨의 엄마가 또 아프게 되면서 다시 이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또다시 땡겨받게 됐고, 그러면서 또 이 일을 끊지 못하고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죠. 이 선불금이라는 이 빚이 다 갚아지기 전까지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정 씨가. 장기 체류를 위해서 위장 결혼이라는 불법까지 감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2007년 정 씨는요, 오사카의 또 다른 한인 유흥가로 갔는데,
사실 그곳이 한국인 여성들이 실종되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다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좀 그렇다고 해요. 한국인 불법 체류자도 많고 선불금만 땡겨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여자도 많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비일비재하다. 이 정 씨는요, 제주도의 한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학교를 다닌 여자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말수도 적었었다고 하고요. 조용한 성격에 고향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서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었다고 해요. 친구들이 기억하는 정 씨는요,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었다고. 당시에 정 씨가 실종이 되고 일본에 있는 한인 영사관에 팩스를 보내면서 정 씨를 찾아달라고 통화까지 한 친구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사관 측에서는요,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나 친한 언니가 어디로 간다고 나간 후에 실종됐다, 찾아달라. 하지만 영사관 측에서는 그걸 우리한테 얘기하면 어떡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지. 우리가 그거 듣는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측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다가 뭐 일본을 가거나 뭐 해외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핸드폰에 띠링 하면서 로밍 문자가 하나 옵니다. 바로 옆에처럼 위급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화를 주세요 라고. 이거 술뻥인 거잖아요. 그러면 위급한 상황이 돼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연락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국인이 일본에 있다가 사라졌으면 일본 경찰에다가 전화해야지 왜 우리한테 하니?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거 왜 보내?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나라 이미지에 똥칠하는 사람들인데 굳이 지켜줄 필요가 있냐? 불법 체류에 불법 위장 결혼에 해외까지 가가지고 성매매에 한국 이미지를 망친 사람들인데 뭘 이렇게까지 두둔하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불법 행동이 시신조차 온전하지 못한 죽음을 정당화할 수가 있을까요? 어떠한 불법 행동이 이게 어떻게 정당화가 되겠어요? 하루코 정 씨가 했던 출장 성매매 일은요, 일본 유흥가 사이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로 꼽힌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범인인 이누마는요, 하루코 정 씨와 개인적으로 연락까지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약 3차례 정도 만난 경험이 있었대요. 단골이었으니까. 그렇게 별다른 두려움 없이 가나자와로 향했을 정 씨. 하지만 그 이후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해외로 나가가지고 성매매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허황된, 되게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의외로 거의 대부분은요, 빚이 빚을 만들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악한, 더 못한 일을 하게 되고 그 빚이 더 불어나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정말 태반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발이 묶여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고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진짜 허다하대요. 솔직히 이 정 씨 같은 경우에도요, 사망 전에 집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180만 원이 없다고 지인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었대요. 그렇게 유흥업소 다니고 몸 팔고 했음에도요, 자기 수중에 180만 원이 없었던 거예요. 이 이누마 세이치는 자기 죄값에 대해서 감형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저 자수했습니다. 자수하기 전까지 제 죄를 반성하고 또 반성했어요. 하루코한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당황을 했어요. 제가 머리를 자른 거는요, 이제 시신을 가방에 넣어야 되는데 가방에 다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잘랐던 것 뿐이에요. 범죄 은폐 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은폐하려고 했으면 그 옆 비탈길에 그렇게 버려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거예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거였습니다. 가방 안에 다 안 들어가서 머리를 자른 것 뿐이에요. 라고. 말인가 방구인가.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기 전 그곳은요, 상당히 깊은 산속에 위치한 눈에도 잘 띄지 않는, 인적이 많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그 유기한 가방을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범인은요, 시신 유기 현장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자기 차를.
그런데 유기한 바로 다음날 이 차를 다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한 거지. 거기다가 시신 6일 후에는요, 나 대만으로 해외여행 갔다 오려고 라고 하면서 일본에서도 5개월간 나가 있었어요. 대만에 5개월 있었던 거예요. 정말 죄를 뉘우치고 있었던 걸까요? 정말 범죄를 은폐할 생각 없었던 걸까요? 선처를 해주는 게 맞는 걸까? 나 대만으로 놀러 갔다 왔잖아. 5개월 동안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잘 놀다 왔어 라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랑을 했었다는데. 그리고 이 악마, 사건 현장 검증할 때 영상이에요. 아래가. 이걸 보시면 다리에 목발을 짚고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누마를 잘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리 불편한 기색 전혀 없던 사람이었거든. 멀쩡했던 다리가 며칠 만에 절뚝발이가 된 거예요. 외모로만 보면 40대로 보일 정도로 동안 외모에 키도 180에 덩치도 좋고 경찰 출두하기 전까지 자전거도 자주 타고 다니면서 전혀 몸에 이제 불편한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던 사람이 경찰에 출두하고 며칠 만에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노인의 모습으로 다리를 막 절뚝이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 마냥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경찰서 오기 전까지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 다리를 이렇게 저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던 건지. 지금 모습으로만 보면요, 자기 몸 하나 지탱하는 것도 힘들어 보여요. 이 이누마 세이치는요, 자른 머리 또한 가방과 함께 버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간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머리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한국 여성이 잔혹하게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도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이누마를 살인죄로 구속할 물적 증거 없어요. 부검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 또한 거의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 범인의 진술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범인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요. 봐달라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잔혹하고 엽기적인 토막살인이 의외로 가벼운 형벌만을 받고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사건 결론적으로는요, 살인은 없으니 살인이 아니다. 1재판부의 이상한 판결. 이 사건 결론적으로는요, 살인죄 성립 안 됐고요, 상해치사죄가 확정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살인이 아니야.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살인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상해치사죄가 적용이 되는 건지 이상합니다, 재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준 거예요. 가벼운 형벌만을 받은 거죠. 징역 9년, 땅땅땅 9년 받았습니다. 타국에서 너무 잔혹하게 발견된 한국인 여성의 시신. 끝내 시신은요, 머리도 찾지 못한 채로 온전한 모습조차 갖추지 못한 채 그렇게 묻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신 일어나선 안 될 일본에서 일어난 한국인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살인사건이 안 될 수가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건가? 정말 열불이 터지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잔혹하게 시신까지 훼손했는데 징역 9년이 말이 됩니까? 2016년 3월 1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주민센터에서 상반기 예비군 훈련을 받은 뒤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당시 29살의 신씨가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겠다면서 나갔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니까 가족들은 얼마나 애같아요. 이에 바로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은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전단지와 인터넷에 신씨를 찾는 글을 올리면서 애타게 신씨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르게 소득은 없었어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신씨의 휴대전화가 실종된 바로 다음 날인 11일 오후 4시 30분경에 지하철 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신호가 끊긴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들은요, 신호가 끊긴 오리역 1번 출구 인근을 샅샅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리역 1번 출구 그 주변에 신 씨가 타던 자전거가 떡하니 서 있네. 그리고 실종 일주일째인 3월 17일 오후 신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던 그 지점인 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근처에 한 건물 지하 주차장의 기계실에서 끈에 목이 매져 숨져 있는 신 씨가 발견이 됐습니다. 처음에 경찰은요, 이 남자 여기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구나 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의 선택이다라고 하기에는요, 뭔가 석연치 않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 이 시신의 상태가요, 당일 착용했던 군복을 그대로 입고 있는 상태였는데 양손을요 뒤에서 묶고요, 양발과 가슴에도 끈이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손이 뒤로 묶여 있었던 거죠. 양발과 가슴에도. 그리고 신 씨의 가방 안에서는요, 목을 맬 때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끈이 다량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손을 뒤로 스스로 묶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굳이 왜? 아니, 뒤로 혼자서 매듭을 어떻게 묶어요? 그냥 혼자서 앞으로 두 손을 묶는 게 더 편하지. 뒤로 스스로 두 손을 묶는 거는 좀 번거로울 것 같은데. 그리고 혼자서 양발과 가슴까지도 끈으로 묶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당시에 제3의 누군가가 함께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 타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요, 신 씨가 먼저 매듭을 만들어 놓고 등 뒤쪽으로 그 만든 매듭에 손을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양손, 그리고 발, 가슴 등 세 곳의 결박이 한 끈으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끈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다 묶으려고 하면 가능은 하다. 우리 경찰이 다 재현을 해보니까 혼자서 신 씨처럼 양손과 발, 가슴 묶고 목을 매는 게 가능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요, 스스로 신 씨가 줄을 그렇게 맨 거였다면 그래, 뭐 스스로 매려고 하면 맬 수 있었겠죠. 그런데 굳이 왜?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견 당시처럼 줄을 맬 수는 있어. 하지만 결코 그렇게 매는 게 쉽진 않았을 겁니다. 혼자서 손을 묶고 가슴 묶고 발 묶고 한다고 좀 끙끙 앓았을 거예요. 굳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자살자가 자신의 손을 앞으로 묶는 경우는 종종 있대요. 하지만 뒤로 묶고 죽는 거는 극히 비정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전문가들은 했거든요. 이 신 씨는요, 3월 10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민센터 인근의 한 식당으로 가가지고 다른 훈련 참가자분들이랑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오후 5시 30분쯤 자전거를 타고 집 간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요, 15분 후인 오후 5시 45분쯤 한 초등학교 앞 CCTV에 마지막으로 찍혔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신 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원룸까지의 거리는 약 15분 정도. 그러니까 5시 반쯤에 집으로 간다고 나섰다면 아무리 못해도 6시쯤에는 집에 도착을 했었어야 맞는 거예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신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국가수에서 신 씨의 시신을 1차 부검을 해본 결과 시신에서는 폭행이라든지 억압의 흔적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저항은 같은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 씨의 실종 전후 행적만 봐도요, 보통의 자살자와는 확연하게 달라요. 대다수의 자살자분들은 죽기 전후에 징조가 나타난다고 해요. 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든지, 평소에 좀 죽고 싶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다든지, 갑자기 유언같이 뭐 나 없어도 잘 살아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말을 남겼다든지 등등. 하지만 이 신 씨는요, 이때 당시에 본가는 서울인데 회사 때문에 구미동에 원룸을 얻어가지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비군을 받고 이틀 뒤
12일경에는요, 자신의 생일이어가지고 자신의 생일을 앞두고 실종 다음 날인 11일 오후에 친구들과 원룸에서 생일 파티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비군 받고 이틀 뒤에 12일 내 생일이니까 11일 날 미리 생일 파티 하자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죽으려고 생각한 사람이 친구들과 자기 생일 파티 약속을 합니까? 거기다가 신씨의 유서 같은 것도 발견된 건 없는 상황. 사람이 나 며칠 날 죽어야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게 되면 제일 먼저 자살 시도하기 전에 신변 정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이 신씨는요, 실종 당일 예비군 훈련 갔고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밥도 먹고요, 심지어 집 앞에는 배송받을 택배도 있었어요. 물론 충동적으로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나 그냥 오늘 죽을래 하고 죽으려 했을 수도 있겠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니까. 하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몇 %나 될까? 신씨가 발견된 이 건물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자살자들은요, 보통 자살의 성공률이 높고 숨이 끊어진 후에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만약에 이 신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면 제일 좋은 곳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원룸이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가장 친숙한 곳이고 자살의 성공률도 높고 다른 사람한테 보일까봐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발견되기도 쉽고. 하지만 이 신씨가 발견된 곳, 원룸이 아닌 분당에서도 번화가인 오리역 인근의 8층 건물 지하 유로 주차장 귀퉁이의 기계실이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여기는요, 성인 남자도요, 몸을 숙이고 땅을 짚어야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은 장소였어요. 굳이 이 비좁은 공간에 몸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끈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되게 힘들게 묶고 이 좁은 공간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 라는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경찰이 건물 주변 CCTV를 확보해서 분석해본 결과 신씨가 예비군 훈련이 끝난 직후인 10일 오후 6시쯤에 혼자 해당 건물 지하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옆에 CCTV. 이때 신씨는요, 혼자였어요. 만약에 제3자가 있었다면 이 CCTV에 당연히 함께 찍혔을 거고 이 기계실로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왔던 거라면 그 기계실이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으니까 시신에 부딪힌 흔적이나 방어 흔적이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누군가가 신씨를 다른 곳에서 죽인 뒤에 기계실에 시신을 두고 갔을 가능성이에요. 하지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 건물로 들어갈 때까지는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 기계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누군가가 해쳤고 그 후에 이 신씨의 시신을 기계실에 두고 갔을 가능성. 하지만 이 기계실로 들어가는 제3자의 모습 찍힌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 주변을 서성이는 이상한 그런 사람도 찍힌 게 없는 것 같고 신씨 혼자밖에는. 그렇다면 혹시 제3의 범인이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먼저 그 기계실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씨를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신씨가 옆에처럼 그 좁은 기계실로 들어갔던 건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그 안에서 일이 벌어졌고 범인은 다시 사각지대를 통해서 현장을 빠져나간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요, 타살이다 라고 하기에는 시신의 방어흔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타살이라고 하기에 뭔가 마땅한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시신이 발견된 이 건물은요, 평소에 신씨가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던 장소였다고 해요. 이 해당 건물의 폐업한 사우나,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기계실에서 종종 이 신씨가 지인들이랑 모임을 가졌었대요. 10대들이다 라고 하면 폐업한 사우나 건물에 들어가고 좁디 좁은 어두운 기계실에 모여가지고 담배 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20대 후반인 이 신씨와
그리고 모임을 같이 했다는 지인들. 폐업한 사우나랑 이 기계실에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미스테리를 다루면서 자기 색정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옆에 썸네일로 올라가 있는데요. 이 신씨가 자기 색정사에 관련된 한 모임 활동을 했었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 분들께서도 정확하게 밝혀달라 경찰에 이제 요청도 하셨고요.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게 꼭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사건의 경찰 수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색정사라고 하면요, 간단하게 기절이라든지 고통을 즐기는, 그러면서 성적 만족을 얻는 그런 거거든요. 막 기절을 하면서 그 기절하는 그 순간에 느껴지는 그 흥분을 되게 좀 느끼는 뭐 그런 것처럼 약간 고통을 즐기는. 신씨가 이런 활동을 조금 했었다고 하니까 혹시 그날 지루하고 재미없는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서 잠깐 쾌감이나 즐기고 갈까 하다가 실수로 사망을 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CCTV 영상에 사건 당일 그 좁은 기계실로 들어간 사람이 신씨밖에 없으니까, 방어원도 없으니까 타살도 배제할 순 없지만 자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경찰들은 추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 역시도 추정일 뿐. 부검 결과 신씨의 사망 사인은 목매사로 추정이 되고 이 외에 폭행이나 억압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극단적인 선택이다라고 하기에는 동기가 너무 없고요. 생일 파티나 배송받을 물건들이 있었던 점 등등 전후의 행동이 맞지 않아요. 굳이 어렵게 끈을 동여매고 좁디 좁은 저기에서 왜? 라는 의문이 생기죠. 우울감도 전혀 없었다는데. 하지만 또 타살이다 라고 하기에는요, 방어원 같은 게 전혀 없어. 제3자가 CCTV에 찍힌 것도 없고, 전후 제3자가 개입이 된 것 또한 없고, 핸드폰을 봤을 때도 특별한 건 없고, 부검 결과 폭행, 저항은, 억압 흔적 이런 것도 없고. 경찰들은요, 후에 이 사건을 사고사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된 사건이든 간에 젊은 남성이 너무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2016년도에 일어났었던 한 미스테리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살고 있었던 당시 18살의 최양은요,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최양은 수능 시험을 치를 예정이었던 고3이었고 다른 수험생들처럼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렇게 지난 2013년 8월 15일 그날도 그랬습니다. 최양은 학교 끝난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도서관으로 바로 갔어요. 공부하려고. 그렇게 그날도 밤 늦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밤 10시경 최양은 집에 가기 위해서 도서관을 나왔고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최양의 집까지 거리는요, 불과 1km도 채 되지 않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고가도로를 건너가야 됐는데 이 고가도로가 평소에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가 해당 그 고가도로예요. 육교를 건너가야 되는데 차도 많이 없고 육교를 이제 건너다니는 사람도 많이 없어.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최양은요, 평소처럼 고가도로 쪽으로 걸어가면서 주위를 잘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한 남성이 최양 곁으로 다가오더니 어찌 방어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자기 몸에 소지하고 있었던 흉기를 꺼내가지고 최양을 마구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양의 집까지 불과 700m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순식간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온 몸에 수차례 흉기에 찔린 최양은요, 피를 흘리면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최양은요, 자기 손에 쥐고 있었던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지금 흉기에 찔렸거든요. 피가 너무 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말이 최양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 돼버렸습니다. 신고를 받았던 경찰들은요, 현장에 6분 만에 도착을 했고 최양은 급히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았어요. 하지만 최양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무려 목이랑 옆구리에 5번에서 6번 정도 칼이 찔려 있었고요. 그만큼 피를 정말 많이 흘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흉기에 찔린 상처로 인해 장기 손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지 4시간 만에 최양 사망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날도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가던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삶의 마지막이 돼버린 거예요. 도대체 열심히 공부하며 살고 있었던 이 여고생을 무참히 죽인 살인범 누구였던 걸까? 어린 소녀의 꿈을 짓밟아버린 사람은 누구였던 걸까요? 이 사건에 무려 형사분들만 65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새끼 무조건 잡아야 된다. 경찰들은요, 용의자를 찾기 위해서 사건 당일 최양이 버스에서 내린 정류장부터 고가도로 인근의 CCTV를 모두 다 확보해가지고 분석에 들어갔어요. 누군가 사건 당일 최양을 처음부터 도서관에서부터 계속 미행해 왔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최양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고가도로를 배회하던 사람이 욱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지른 거일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CCTV 분석 결과 최양은 버스에서 혼자 내렸습니다. 이 얘기는 범인이 도서관에서부터 최양을 따라온 건 아니다라는 거죠. 혼자 내렸으니까. 아무래도 이 범인은요, 사건 현장,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범행 대상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최양이 딱 보이니까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보였어요. 이 사건 현장이요, 저녁 6시 반에서 7시 반 정도만 돼도 근처의 가게가 문을 다 닫기 때문에 거리에도 사람이 진짜 많이 없고 차도 정말 많이 안 다니는 인적이 많이 드문 고가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범인이 범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이 말은요, 이 범인, 이곳이 인적이 드문 곳이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곳 지리와 주변에 밝은, 좀 잘 아는 거주자일 가능성이 클 수 있겠죠. 이에 경찰은요, 사건 인근 주민들과 우범자 등등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 나오진 않았어요. 사건 현장 인근을 샅샅이 뒤졌지만 범행에 사용된 흉기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크게 단서가 발견된 건 없고 범인을 잡아야 되겠고, 경찰들이 깝깝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경찰들이 범행 장소 주변 CCTV를 뒤지다가 한 남성을 주목하게 됩니다. 지금 옆에 보여드리는 CCTV 화면. 이 화면 속의 남자는요,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에 고가도로 육교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남자. 이 남자는요, 당시 서울시 송파구에 살고 있었던 42살의 자동차 정비소 정비원인 진 씨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시간대에 고가도로 쪽을 지나간 사람이 이 남자밖에 없어. 그리고 그 순간 뭔가 경찰들이 촉이 탁 온 거예요. 아, 이 남자 뭔가 수상하다. 경찰들은요, 25일 오후 7시 반쯤 이 진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어봤어요. 네가 여고생 죽였지? 네가 범인이지? 당연히 이 진 씨 노발대발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왜 사람을 죽여요? 그럼 그 늦은 시간에 왜 그때 자전거를 타고 거길 지나간 거야? 아, 이거는 운동하러 갔던 거예요. 나는 뭐 거기 지나가지도 못해요?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요, 뭔가 계속 찜찜했어요. 사건 발생 그 시간에 그 고가도로를 지나간 사람이 이 남자밖에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경찰들은요, 극구 자신이 범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진 씨를 붙잡고요, 취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26일 밤 10시 30분쯤 범행을 굳고 부인하던 진씨,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자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 진씨는요,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돈을 빼앗을 생각도 있었고, 저 교복 입은 여학생을 좀 어떻게 해볼까 싶은 그런 성적 호기심도 생겨가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범행을 저지른 거였어요. 라면서 말도 안 되는 범행 이유를 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범행 이유예요. 내가 빚이 많아가지고 돈도 뺏고 싶었고요. 교복 입은 저 여학생을 한번 어떻게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무슨 여고생한테 돈 얼마나 뺏으려고? 집값 한 몇천만 원, 몇억 뺏으려고? 학생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솔직히. 돈을 원했으면 다른 사람을 목표로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진씨, 자기도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자기도 자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진씨, 그놈의 도박. 7, 8년 전부터 경마에 빠져가지고 2천만 원 정도 빚을 진 상태였는데 이 도박, 손가락을 잘라도 못 끊는다고 했던가요? 계속 도박을 하면서 급기야 3,500만 원짜리 전셋집 보증금을 빼고요. 월세 30만 원짜리 집으로 옮겨야 됐을 정도로 경마와 도박빚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도박빚을 여고생한테 뺏어가지고 갚으려고? 그래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요? 진 씨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날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김에 저녁 9시쯤에 서울 자신의 집에서 과도를 챙겨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자전거를 타고 5km가량을 이동해 가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10시 42분쯤에 범행 장소에서 최양을 보게 된 겁니다. 술도 알딸딸한데 교복 치마 입은 여자애가 혼자 지나가. 그래서 본인 말로는 뒤에서 최양한테 저기요 하고 말을 걸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양이 도망가지도 않고요. 뭐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흉기를 꺼내 위협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너무 놀란 최양이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자기도 흥분을 해가지고 칼로 마구 찔렀고 그 뒤에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라고 진 씨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얘기를 들은 경찰, 뭔가 좀 석연치 않았어요. 제가 계속 중간중간 언급을 했지만 돈을 노렸다면 돈이 많거나 돈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겠죠. 여고생이 무슨 돈이 있어. 이 여고생도 부모님한테 돈을 타다 쓰는데 여고생한테 돈 뺏어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과자나 사 먹지. 그렇다면 성적인 문제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지른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도요. 그러면은 더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나 더 으슥한 곳을 범행 장소로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사건 현장 근처에는요, 산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쪽으로 최양을 끌고 갔다거나 뭔가 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 최양이 살해된 곳은요, 차가 많이 안 다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시로 차가 다니는 고가도로였습니다. 사람 또한 육교로 많이 안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종종 다니기는 했어요. 거기다가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도요, 새벽이 아니라 저녁 10시 40분대였어요. 드물기는 했지만 차도 왔다 갔다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여고생을 성적 호기심에 어떻게 하려고 했다? 여기에서 범인 입장에서는 제3자한테 자기 범행이 노출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인데? 그리고 숨진 최양 곁에요, 지갑 그대로 있었고요. 성범죄의 흔적 없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돈 때문이다 라고 하기에도 좀 이상하고요. 그렇다면 성적 호기심 때문인가? 라고 하기에도 뭔가 좀 석연치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요, 아니 이거 그냥 묻지마 살인 아니야? 집에서 혼자 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에 자전거를 타고 나와가지고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골라 그냥 찌른 게 아니었을까. 묻지마 살인. 진 씨는요, 경찰에 체포가 된 직후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최양이 학생인지 몰랐다고. 피해자 유가족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최양이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학생인지 몰랐을까요? 이 사건의 결론은요, 이 범인 진 씨,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하려다가 살해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기징역이 선고돼서 깜빵에서 복역 중이에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여고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고 도서관에서 돌아오고 있었는데 다 일 저지르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라고 하면 끝인가? 살아 돌아오게 할 수 있어야지. 살아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다 이렇게 저질러 놓고 미안하다 하면 끝이야? 참.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하남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라도 광주와 화순을 잇는 광주 동구에 위치한 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2019년 4월 27일 오후 2시경 경찰서로 다급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니, 여기 동구의 어느 저수지인데 여기 저수지 한가운데 이상한 게 떠 있어가지고요. 경찰들이 출동을 했을 때 경찰들은요, 처음에 마네킹인 줄 알았대요. 저수지 한가운데 마네킹이 옷이 다 입혀져 있는 상태로 머리에는 검정 비닐봉지가 씌어져 있는 상태로 물속에서 일자로 서 있는 듯이 보였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자세히 다시 보니까 이 검정 비닐봉지 사이로 머리카락 같은 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급하게 경찰과 함께 출동했던 과학수사대와 수중팀이 알 수 없는 그것을 물 밖으로 끌어올렸더니 함께 나온 건 체구가 작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벽돌과 소지품이 든 묵직한 자루에 발목이 묶인 채로 저수지에 잠겨져 있었던 이 시신은 목포에서 살고 있었던 중학교 1학년의 김민지 양이었습니다. 겨우 14살 소녀였어요. 경찰들은요, 아이의 신원이 확인되자마자 당연히 아이의 엄마인 유 씨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 딸이 지금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 그랬더니 이 유 씨 왈, 우리 딸 어제 만나긴 했었는데 정말요? 라고 하면서 놀래더라는 거예요. 사실 5년 전에 김민지 양의 친엄마 이 유 씨는요, 김민지 양의 친아버지랑 이혼하고 전라도 광주에서 새로운 남자인 김 씨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엄마가 김민지 양이 시신으로 발견되기 하루 전에 목포에서 계부 김 씨랑 친엄마인 자기랑 딸 민지 양이랑 셋이 만났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민지 양의 입장에서는 새아빠, 계부, 김씨. 그렇게 민지 양이랑 다 같이 잘 놀다가요, 이 새아빠였던 계부, 김씨가 딸 민지 양하고 얘기를 좀 더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엄마인 자기는 따로 다른 위치에 있었고, 이 새아빠, 계부인 김씨, 이제 유씨의 남편이 민지 양이랑 대화를 좀 하다가 민지 양을 목포 집에 태워주고 이제 돌려보내주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부 김씨가 딸을 직접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기에 자기는 딸의 사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민지 양의 시신이 발견되고 3시간 뒤에 그녀의 남편인 김씨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자기가 을부딸 민지 양을 죽였다라고 자수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김씨가 말한 을부딸 민지 양을 살해한 이유는 뭐였을까? 정말 이게 들으시면 분노에 들끓게 하는 이유인데, 살해 이유가 양아빠, 새아빠인 내가 널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왜 네 맘대로 네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냐고. 야, 내가 너 성추행한 거 왜 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난리야? 이게 살해 이유였습니다. 친엄마 유씨와 만났던 그날, 이 민지 양이 새아빠 김씨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엄마 유씨한테 털어놨었다는 거예요. 엄마 사실은 이러면서. 모든 얘기를 전해 듣게 된 엄마 유씨,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계부 남편 김씨한테 뭐라고 했겠죠. 미친 거 아니냐고. 어디 건드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 새끼를 건드냐고. 이 개새끼냐고 뭐. 이 개만도 못한 새끼 이러면서 막 뭐라 했겠지. 그랬더니 이 계부 김씨가 민지양 엄마한테 아이씨 당신 여기 잠깐 내려서 기다려봐. 나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 딸이 성추행했냐는 아내의 추궁에 화가 난 김씨가요. 아내 유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에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이 민지양을 차에 태웠고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서 살해했다라고 자수를 한 겁니다. 자동차 뒷좌석에서 범행을 했는데 범행 후에 민지양의 시신을 트렁크로 실어 옮겼고 다시 민지양의 엄마 유씨가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유씨와 그리고 자신의 젖먹이 아들을 차에 이제 다시 태운 채로 광주 집에 데려다 줬다라는 게 이 남편 김씨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홀로 시신 유기 준비물을 챙겨가지고 계부인 김씨 혼자 저수지로 와가지고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처음에는 김씨가 이렇게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라고 하죠. 이리저리 심장이 쫄린 이 김씨가 다시 시신을 유기한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왜? 시신이 잘 가라앉아 있는지 보려고. 그렇게 유기 현장에 왔는데 웬걸 시신이 물 위로 올라왔네. 아씨 벽돌이랑 소지품으로 막 묶어가지고 해놨는데도 올라와 있네. 아씨 뭐야 이거 어떡하지? 당황을 하면서 오후에 다시 한번 사건 현장으로 갔는데 그 상황을 다른 목격자가 봐버린 거예요. 물 위로 떠오른 거를.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을 해 있으니까 와 이거 들켰구나. 의붓딸을 수장시킨 그 저수지를 무려 3번이나 다시 찾았던 이 계부 김씨는요. 민지양의 시신이 물 위로 올라온 걸 본 뒤에서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경찰서를 찾아왔던 겁니다. 셋이 함께 있던 그날 남편에 의해서 친딸이 살해가 됐는데 같이 있었던 엄마 유씨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그런데 남편 김씨가 자수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씨는 자신이 민지양을 살해하던 그 현장에 친모인 유씨도 함께 있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사건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친모인 유씨는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김씨가 범행 일으킬 때 옆에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억울해요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 김씨는 왜 갑자기 살해 현장에 아내도 같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까? 의붓딸을 살해한 남자와 그의 아내이자 민지양의 친엄마인 유씨. 두 사람 중에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 걸까? 사건 당일인 4월 27일 오후 5시 10분경 인근 CCTV 상가에 민지양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친엄마 유씨랑 얘기를 나누고 홀로 집으로 걸어가는 민지양의 모습인데 뭔가 불안한 듯이 핸드폰을 만지면서 계속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민지양의 모습 뒤로 빠르게 한 명의 여성이 민지양의 곁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방금 전 헤어진 친엄마 유씨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엄마와 민지양이 나온 그 골목길에서 검정색의 한 차량이 따라 나오는가 싶더니 민지양을 뒤따라간 친모 유씨가 민지양 딸을 데리고 다시 계부인 김씨의 차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김씨의 차에 오른 이 모습이 민지양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지금 차가 오고 유씨랑 딸 민지양이 같이 계부의 차에 타죠. 이 민지양의 친엄마는요. 계부인 남편 김씨가 민지양이랑 얘기하고 집에 데려다 주고 온다기에 저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래서 계부 김씨가 민지양을 죽인지도 몰랐고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CTV상 아까 본 거 보시면 버젓이 같이 마지막까지 민지양과 함께하는 게 찍혀있죠. 집으로 돌아가던 아이를 쫓아가서 차에 태운 사람 다름 아닌 민지양의 친모 유씨였습니다. 남편이 딸을 집에 잘 데려다 준 걸로만 알았다던 이 유씨가 딸이 죽어가던 그 끔찍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걸까요? 겨우 14살이었습니다. 어린 딸이 자신을 성추행한 계부의 손에 살해되던 그때 엄마 뭘 하고 있었을까요?
왠지 불안한 모습으로 홀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민지양은요, 뒤따라온 엄마와 함께 김씨의 차에 오르던 그 순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민지양의 친아버지는요, 유씨랑 한 10년 같이 살다가 헤어지고 민지양이랑 민지양의 오빠랑 친아버지 자기랑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2016년도경에 친모 유씨가 나타났다고 해요. 민지, 내가 데리고 갈게. 이제부터 내가 키울 거야. 이때 친아버지는요, 처음에 반대를 했대요. 아니, 네가 네 새끼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데리고 간다고 하냐고. 그리고 네가 지금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새 남자랑 같이 살면서 거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뭐 어쩌려고 하냐고.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이 민지양의 생각은 달랐어요. 14살보다 이때는 더 어렸을 때죠. 엄마가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웠을 겁니다. 엄마랑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민지양이 저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이로 인해서 서운함이 컸던 이 친아버지는요, 이때 술을 마시고 딸한테 매를 들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동학대로 신고가 돼가지고 이 친아버지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친권 그리고 양육권은 친모인 유씨에게 돌아가게 됐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민지양은 엄마한테 가서 살게 됐고 한 5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친아버지한테 민지양이 문자를 보내왔었다고 합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요, 아빠, 여기 새아빠가 자꾸 날 때려. 이 말에 너무 놀란 친아버지는요, 너 지금 어디냐고 물어봤었대요. 그랬더니 친구 집 간다고, 새아빠랑 엄마가 무슨 굿한다고 집 문을 다 잠가버리고 가버렸다고. 이때 친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 이미 아동학대 신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는 이때까지만 해도 네가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해서 간 거고 아빠가 지금 널 데리러 간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너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친아버지도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정도 더 흘렀을 때 갑자기 친모 유씨가 민지가 미친 것 같다고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면서 친엄마가 자기 딸을 아동보호소에다 보내버린 거예요. 애가 미친 것 같다고. 이 사실을 친아버지가 알고요, 노발대발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네가 잘 키우겠다며, 그래서 데려가 놓고 너 지금 애를 아동보호소에다 보내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친아버지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민지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목포에서 함께 살게 된 거였다고 해요. 친아버지는요, 이때까지만 해도 왜 내 딸한테 이런 상황이 닥친 건지 전혀 아무것도 예상하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더 지난 4월 9일경 친아버지한테 친모인 유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금 그 녹취를 들려드릴게요. 뭔 일인데? 나 돌아버렸잖아, 얘. 어디 너무 못 벌어서 이건 어디 말도 못 하겠다, 야. 미친 거 아니냐고, 너. 신랑 아냐? 이거를? 지금 여기 차이가 있어서 왔어. 근데 저놈은 내가 이제 이혼을 가서 못 나는데 내가 조작을 평균이고. 아니 어떻게 내가 그럴 정확한 게 수가 있어? 물어보려고 내가 온 거야. 아니, 나하고 살고 있는 사람하고 뻘짓거리 다 하고 야동을 보냈어. 이거네, 어쩌네, 저쩌네. 말 안 하든. 그렇게 말을 다 한당께 뭐 차단을 하네 마네. 응. 아니 지금 그렇게 말할 근거 없냐고 지금. 이발 뭐 이거 TV에 나오는 게 뭐 이거 무슨밖에 안 나와. 계부, 새아빠인 김씨가 그동안 민지양한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왔던 거예요. 흥분한 자기 친엄마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던 이 민지양한테 친아버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지금 그 녹취 또한 들려드릴게요. 저기 뭔 말이 있냐 너? 너 언제부터 통화했냐? 그전부터 통화 같은 건 안 했어. 연락만 했지. 라인이나 카톡. 그런 말이 있으면은 어? 아빠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뭐야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어제부터 연락 엄청 많이 왔는데 네가 먼저 연락하냐? 그 남자가 연락했냐? 그 남자가 먼저. 응. 그래서 차단하자 하려다가 계속 연락 오니까 보내고. 야 엄마한테 바꿔봐라.
여보세요. 그 남자가 일반적으로 전화 계속 문자가 섰다 왔구만. 말 들어보니까. 모르지. 이 말인지 저 사람 말도 들어봐야지. 새아빠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고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막무가내로 딸 민지양을 욕했다는 친엄마 유씨. 이때 민지양의 친아버지는요, 약간 좀, 이 여자가 자기 딸한테 지금 질투하는 건가? 약간 여자 대 여자로 질투 같은, 자기 남자가 다른 여자랑 바람피다가 걸려가지고 화내는 것 같은 그런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었다고 해요. 그날 오후에 친아버지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민지양에게서 이 새아빠 썩을 놈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한테 개쓰레기 짓거리를 했다라는 걸 모든 걸 이 아버지가 알게 된 거예요.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겠죠. 믿고 딸을 보냈더니 당연히 친아버지는요, 바로 민지양을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부 김씨를 성추행 그리고 음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어요. 그날 아빠와 1차 신고를 마친 민지양은요, 3일 뒤에 의붓 언니와 함께 다시 한번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다시 민지양은요, 새아빠 김씨한테서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라고 추가적으로 경찰서에 더 얘기를 했어요. 몇 번이고 경찰서를 찾아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요, 계부 김씨에 대한 수사, 이 민지양이 싸늘한 시신으로 되어 돌아오기 전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몇 번이나 경찰서 가가지고 신고를 했는데도 그 가해자에 대한 조사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들은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일 처음에 경찰들이 취하는 조치가 피해자 분리인데, 피해자 민지양은 당시에 친아버지랑 목포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새아빠 김씨는 전라도 광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잘 분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민지양은 당시에 친아버지가 보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분리 조치가 필요 없으니까 광주 쪽으로 이 사건을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사가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민지양의 사건, 그렇게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리 조치가 잘 되어 있으니까 뭔 일이 일어나겠나. 아니, 미성년자 아이가 성학대를 받았다는데 그러면 혹시나 이 아이가 어찌 되진 않을까, 아이의 신변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같은 집에 안 사니까 뭐 따로 조치 필요 없잖아? 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안타까운 한 목숨을 앗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가해자를 잡아서 조사를 하고 깜빵에 넣든지 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던지 뭐 어떠한 조치를 빨리 했더라면, 혹은 피해자였던 민지양을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그러니까 보호가 가능한 기관에 옮겼더라면,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당시에 이 새아빠인 김씨 그리고 친엄마 유씨, 이 두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던 민지양의 의붓 언니는요, 계부 새아빠의 더러운 짓거리를 모두 알게 됐던 그날, 친엄마 유씨와 이제 김씨가 둘이 집에 와가지고 엄청 심하게 싸우는 걸 봤다고 해요. 당연히 친엄마 유씨, 계부 김씨랑 헤어질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더러워가지고 너랑 못 산다고,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이게 지금. 그래서 그날 엄청 심하게 싸우고 새아빠 김씨를 내쫓았다고 해요. 꺼지라고. 그런데 무슨 일인지 한 저녁쯤에 김씨가 다시 집에 들어왔대요. 그러고는 친모 유씨 옆에서 막 싹싹 빌드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때 의붓 언니랑 친모 유씨가 이혼하자, 둘이 이혼할 때 나 의붓 딸인 나도 갈 거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새아빠 김씨가 알았어, 이혼해주고 내가 경찰서 가서 애한테 개쓰레기 짓거리 했다고 내가 다 말할게 라고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자백하겠다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의붓 언니는요, 새아빠 김씨의 이런 말을 믿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 의붓 언니가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엄마랑 새아빠 김씨 그리고 어렸던 아들까지 없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친엄마 유 씨는요, 민지양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던 수사관한테 이런 전화를 합니다. 그때 민지양 사건 신고됐던 거 취소할게요. 저도 민지 보호자니까 취소 가능하죠? 그거 취소 좀 해주세요. 이 사건 그냥 없던 걸로 해주세요. 라고 전화를 걸었대요. 갓 돌이 지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던 이 두 사람은요, 그 뒤로 16일 동안이나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전국을 돌면서 여행을 했었다는데, 이런 두 사람이 민지양이 살던 목포로 도착을 한 건 2019년 4월 26일 저녁 무렵. 이때 계부 김씨가 들린 곳은요, 한 철물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김씨 노끈과 마대자루를 하나 샀어요. 바로 민지양의 시신을 유기할 때 사용했었던 노끈과 마대자루였어요. 이 김씨는요, 이 이후에 인근 마트에서 청테이프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엄마 유씨를 통해서 민지양을 불러내요. 그리고 이 친엄마인 유씨는요, 자기 핸드폰이 아닌 공중전화로 민지양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불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어느 정도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자기 전화로 안 하고 공중전화로 했던 거예요. 18일 만에 다시 나타난 엄마. 그날 딸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남편의 치밀한 살인 시나리오를 과연 이 엄마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한 2주 정도 집에서 나가 있었을 때 어느 날 이 엄마 유씨가 민지양의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왔었다고 해요. 의붓 언니. 새아빠 김씨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이혼하고 싶은데 막 때리고 위협적으로 나오니까 이혼도 못하겠고 무섭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다고 전화해서 막 울더래요. 그 2주 정도, 16일 정도 나가 있었을 때. 이 전화를 받았던 언니는요, 지금 엄마가 새아빠 김씨한테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자기 동생인 민지양한테 문자를 보냈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너 경찰서 가가지고 신변보호 요청하고 와. 라고 당부를 했었다고 해요. 이에 민지양은요, 언니의 말을 듣고 경찰서 가가지고 신변보호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그걸 다시 철회했어요. 신변보호를 취소한 거예요. 왜 그랬던 걸까? 알고 보니까 이때 언니한테 이제 신변보호 요청하라 라는 얘기 듣고 이제 민지양이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친아버지한테. 아빠, 언니가 신변보호 요청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그냥 냅둬도 되겠지? 그런데 이때 친아버지가 야, 설마 네 친엄마 아빠가 널 죽이겠냐? 그거 그냥 취소해버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아버린 거죠. 그들도 부모인데 친엄마인데 설마 자기가 10달 배 아파 낳은 그 어린 딸을 죽이겠나? 진짜 설마.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친엄마 유씨, 새아빠 김씨 모두 잡혀 들어왔고요.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억울하다라고만 주장하던 이 친엄마 유씨,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범으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라고 모든 범행을 자백했어요. 범행 전에 이 새아빠인 이 김씨가요, 내가 알아서 죽일 테니까 너는 차에 있든지 밖에 뭐 나가 있든지 알아서 해가 마지막 대화였다고 하고요. 이에 자기는 모르는 척 조수석에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범행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손에 자기 딸이 죽어가던 그 모습을, 그 생생한 사운드와 모습을 조수석에서 다 본 겁니다. 바로 뒤에서 딸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엄마는 자기 남편이 자기 딸을 죽이고 있는데도 어떠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요. 보고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살해한 이후에 신고도 안 했어요. 즉, 이 엄마 유씨도 딸을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이 분명히 조금이라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민지, 이 아이만 없어져 버리면 남편도 처벌을 면하게 되고 본인 입장에서도 이 불행의 씨앗이 되는 아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엄마도 이를 원했던 게 아니었을까.
이 민지양이요, 엄마를 굉장히 좋아했었대요. 엄마를 되게 좋아하고 엄마와 같이 살기를 바랬던 이 어린 딸을, 그런 민지양을 엄마는 짓밟아 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친엄마 유씨, 계부 김씨 모두 각각 징역 30년씩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 어린 딸의 한이 징역 30년으로 풀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한 소녀와 그리고 두 악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5년 7월 충북 청주의 한 대학교가 발칵 뒤집히는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대학교의 한 기숙사 건물에서요, 누군가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예요. 당시 시신이 발견된 기숙사는요, 빈 건물이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건물 안에서, 요 밑에가 당시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시신이 발견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아래는요, 시신의 사진은 아니고 시신이 이제 걷어진 후에 시신이 있었던 위치 그 모습 그대로 남은 거예요. 흔적이 누워있었던 모습 그대로. 그래서 모자이크가 된 거거든요. 이 자리에는 약간 구더기들이 이렇게 막 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빈 건물에서 발견된 한 구의 시신. 이 학교 측에서 그 빈 건물을 청소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썼나봐요. 그래서 그 용역업체가 이 빈 건물을 청소를 하는데 어딘가에서 되게 이상하고 쾌쾌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따라가니까 어느 한 문이 잠겨있는 방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방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그곳에 한 구의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람은 누구이며 왜 이 비어있는 기숙사 건물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신 걸까요? 당시 이 시신의 상태가 부패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대요. 부패가 심한 데다가 시신이 말라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별이 남성이라는 것 말고는 정확한 사망 사인이나 그리고 누구인지, 신원이라든지 그래서 언제 사망을 한 건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사망한 지 한 달하고도 더 넘은 것 같다라는 것 이외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비어있는 대학 기숙사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도대체 누구인 걸까? 문제의 기숙사는요, 과거 학생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폭행 사건이 있었던 한 학과에서 사용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도 이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그 점에 주목을 했어요. 예전에 폭행 사건이 있었던 학과에서 이 기숙사를 썼다는데 혹시 당시 이 학생들끼리 서로 군기를 잡겠다고 막 때리고 싸우다가 학생 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이 비어있는 기숙사에다 유기한 거 아닐까? 폭행 문제가 있었던 학과에서 썼었던 곳이라고 하니까. 이 시신이 발견된 곳은요, 운동부들, 체육학과 운동부들의 기숙사로만 사용이 되다가 시신이 발견되기 2년 전인 2013년 2월경에 새로운 기숙사를 짓게 되면서 이 기숙사는 폐쇄가 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숙사 근처에서 밭을 가꾸시는 한 주민분이요, 되게 심상치 않은 얘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기숙사 앞에서 이제 본인의 밭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빈 기숙사 건물 창문에서 한 60대 남성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이렇게 쑥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당시에 이분이 깜짝 놀라셨대요. 밭일 하시다가. 귀신인 줄 알고. 폐건물에서 갑자기 사람 형상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 이후부터 한 60대의 아저씨로 보이는 한 남성이 이 폐건물을 들락달락 거리는 걸 봤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주민분이. 그렇다면 혹시 숨진 채 발견된 그 남자가 당시 주민분이 봤다는 그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남성은 왜 이 폐기숙사에서 죽어간 걸까요? 지금 옆에 화면이 저녁이 됐을 때 그 폐기숙사의 모습이거든요. 빛 하나 안 들어와요. 전기가 끊긴 이 건물 안은요, 온통 어둠뿐입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하나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폐기숙사는요, 학교 측에서 항상 모든 문을 잠가 놓는다고 해요.
이 기숙사의 후문은요, 안쪽으로, 이렇게 건물 안쪽으로 이렇게 잠가 놓고요. 그리고 이 폐기숙사의 정문, 이 정문도 자물쇠로 이렇게 채워 놓는다고 해요. 그리고 각 창문들도 방범창을 다 해놓고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 시신이 발견됐을 때 이 건물의 정문, 이 정문 쪽에 있는 자물쇠가 아래처럼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교 측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시신이 발견되기 한 석 달 전인가? 정비기사인가 설비기사인가 뭐 누구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 폐건물 점검한다고 한번 이 건물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 그때 그냥 열고 나왔나? 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라고 학교 측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학교 측에서 이 폐건물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언제부터 문이 열려져 있었던 건지조차 학교 측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들이 조사를 한 결과요, 당시 폐건물들의 이 방들은요, 안에서만 문을 잠글 수 있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바깥에서는 그 문을 잠글 수가 없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역업체가 어딘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서 따라가 보니까 어느 잠겨진 방에서 나는 냄새였고, 그 문을 강제로 열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시신이 있었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거든요. 시신이 발견됐을 때 문이 잠겨 있었다라는 건 안에서 잠겼다란 얘기고, 그 얘기는 사망한 채로 발견된 남성이 본인이 살아있을 때 안에서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사망했단 얘기예요. 즉 누군가가 제3자가 다른 곳에서 죽이고 이 폐건물로 유기를 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학교 주변에 사는 이웃들은요, 옛날에 이 폐건물이 노숙인 아파트라고 불릴 정도로 노숙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출 청소년들까지 이곳을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결론적으로 학교 측에서는 폐건물에 자물쇠도 채우고 하게 된 거라고 해요. 노숙자들의 가출 청소년들까지 이곳을 들락달락 거리니까. 경찰들은 시신이 발견되기 한 12월경부터 이 폐건물을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조금 더 특별하게 이 폐건물을 관리를 하는 걸로 경찰들이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경찰들은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이걸 지정을 했어요. 이 건물을 좀 더 특별하게 관리하겠다. 근데 경찰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 그 건물이 특별관리구역이었나요? 그 경찰서에서 그렇게 지정한 거예요? 아, 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경찰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이 폐건물에 노숙자가 많이 드나드는 것 또한 경찰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건물은요, 대학교 측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고 담당 경찰들도 제대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한 남성은 이곳에서 목숨을 잃고 부패가 될 때까지 한 달이 넘도록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이 사망한 남성분의 신원이 한 몇 달 뒤에 밝혀졌어요. 이분은요, 사망하신 분은 윤모 씨로, 이제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시고 나서 형제들과도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랑도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살아왔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숙자분이셨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분의 시신은요, 장례를 치를 여력이 되지 못해서 그냥 행정처리로 그냥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좀 안타깝죠. 조금이라도 좀 빨리 발견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사람이 죽고 한 달이 넘도록 방치가 되고 있었던 거니까. 돌아가시고 한 달 지나서야, 한 달이 더 돼서야 발견된 이 사건. 그래서 오늘은 좀 쓸쓸히 죽어간 한 노숙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8년 8월 19일은요,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재활용 분리수거 날이었습니다. 이날 주민들은요, 이른 새벽부터 집에 있었던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분리수거에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새벽 한 5시경 아파트의 한 주민분이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려고 아파트 5개 주차장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자기 차로 걸어가는데, 아니 일렬로 주차되어 있었던 차량 사이에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한 물체가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가갔었던 그 주민분은요, 식겁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의 60대 여성이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란 주민분은요, 바로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있었던 경비원한테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금 아파트 주차장에 여자 시신 있는 것 같아. 지금 얼른 가서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도 됐어요. 시신은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알몸 상태였던 데다가 얼굴은 폭행을 당해가지고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고요. 심하게 얼굴도 부어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경악스러웠던 건 이 여성분의 성기에 막대기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팔트 바닥에는요, 이 시신의 상처로 인해서 흘러나온 시뻘건 피로 흥건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이 여성은 누구였던 걸까? 신원 조회 결과 피해 여성분은요, 발견된 아파트에서 50m 정도 떨어진 3층 다세대 주택에 살고 계셨던 당시 63세의 김씨라는 여성분이셨습니다. 이 김씨 여성분은요, 자식들 다 잘 키워가지고 출가시키고 남편분과 함께 3층에 살고 있었던 여자였어요. 이 김씨는요, 평소에 화려한 옷을 자주 입었었다고 하고요. 친구들과 자주 놀러도 다니면서 멋쟁이로 통했었다고 합니다.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멋쟁이 아줌마였다. 그럼 그녀가 왜 자신의 집 근처 아파트에서 이런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돼야 했던 건지,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시신 부검 결과 사망 사인은요, 경부 압박 질식사, 목졸림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범인이 김씨를 성폭행을 하려다가 이 김씨가 반항을 하니까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고, 그 뒤에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에 엽기적이게 성기에 막대기를 꽂아놓은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너무 엽기적이죠. 시신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발견 당시 알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주변에서 김씨의 옷이라든지 김씨의 소지품 같은 거, 그런 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은요, 사건 당일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씨의 사건 당일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근처 CCTV라든지 현장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20m에서 한 30m 정도 떨어진 곳 화단에서 김씨의 화장품과 양산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현금 등이 들어있었던 김씨의 가방과 소지품이 태워진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태워진 흔적이. 그러니까 이 범인이 김씨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완전 범죄로 꾸미기 위해서 이 김씨의 소지품을 인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김씨 여성은요, 사건 전날인 8월 18일 오전경에 친구의 생일 축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천에 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모임을 마친 이 김씨 여성분은요, 당일 저녁 수도권 전철 1호선인 부천역에서 혼자 전철을 타고 임항역이라는 곳에서 내리셨어요. 임항역. 그리고 그날 밤 10시 56분경 계양구 병방시장이라는 곳 주변에 한 빌라 앞에 CCTV에 이 김씨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김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요, 김씨 이외에 수상한 사람이 찍힌 것 또한 없었습니다. 김씨를 뒤따라오는 사람이 찍혔다던가, 뭔가 뒤에서 몰래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찍혔다던가,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원래 이 김씨를 비롯한 이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 근처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은요, 지하철을 타러 간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때는요, 아파트 단지의 바깥으로 돌아가지고 안 가고요, 아파트 안을 가로질러가지고 자주 이동을 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아파트 바깥쪽으로 크게 원을 둘러가지고 이동을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가로질러가지고 가는 게 시간이 더 단축이 되니까.
이걸 근거로 봤을 때 아무래도 사건 당시 이 김 씨는요, 18일 오후 11시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인 19일 오전 5시, 새벽 5시 사이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8일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새벽 5시 사이. 경찰은요, 동종 전과자, 그리고 솔직히 이런 짓 정상적인 멘탈로는 절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마약 상습 투약자 등을 용의선상에 올려두고요,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저지른 거다. 그리고 아파트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건 당일 밤에 수상한 남성을 봤었습니다 라는 유력한 증언이 나왔어요. 증언. 사건 당일 해당 아파트를 지나고 있었던 한 목격자분이 18일 밤 11시 40분쯤에 40대로 추정되는 한 남자가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모습을 봤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경찰은요,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요,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까지 만들면서 이 40대로 추정되는 남자가 누구였는지 밝히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옆에가 해당 몽타주예요. 이 유력한 용의자의 키는 대략 167cm 정도. 왜소한 체격에 곱슬머리,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얼굴은 여드름 자국이 많이 있는 곰보 피부로 보였다고 하고요. 피부색은 좀 까무잡잡한 듯이 보였대요.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용의자는요, 겨자색 밝은 황갈색 비슷한 남방을 입고 있었다고 하고요. 바지는 검정 바지 계통. 여기에다가 오래된 검정색 가방을 메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요, 계속적으로 집중 수사를 펼치면서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을 추려냈습니다. 그 용의자는요, 40대의 중국 동포였어요. 하지만 이 남자, 자기가 진짜 진범이라고 해도 내가 진범이요 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범인이 아니다 라면서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도요, 이 중국 동포가 범인이 맞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사건 현장에서는요, 범인의 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이 남자의 지문이랑 대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지문의 형태가 불명확해가지고 감정 불가다라고 나온 거예요. 감정 불가. 이런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범인이다, 아니다, 뭐라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감정 불가라고 나온 거니까 범인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유력한 용의자였던 40대 중국 동포는요, 이 사건 이후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하고요. 현재까지도 어디에서 뭘 하면서 사는지 소재 파악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사에는 아무런 진전 없이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 장기 미제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인천의 지방경찰청 미제사건팀이 다시 살펴보고 있는 미제사건이라고 합니다. 당시 수거된 자료, 그리고 새로 개발된 수사기법을 도입해서 유전자 재감정 또한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미제사건 형사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범인은 60대 김 씨의 신체 일부를 크게 훼손했지만 성폭행을 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증거조사 등을 통해서 몽타주의 인물, 유력한 40대 중국 동포 용의자가 범인이다 라는 증거만 확보가 되면 곧바로 인터폴에 통보해서 이 남성을 검거해 조사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경찰들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비록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인천 지역 12개 정도의 미제 사건 중에서 이 사건이 범인을 붙잡을 확률이 가장 높은 미제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 이제 경찰분들이 집중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고 경찰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아 주신다면 늦더라도 오늘 사건 이외에 여러 미제 사건들이 꼭 다 풀릴 수 있을 거다라고 저 역시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8년도에 벌어졌던 엽기적인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